대선까지 이제 사흘이 남은 가운데 각 당 주요 후보들은 마지막 주말 유세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판세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지금부터 정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대선 사전 투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 사전 투표율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26.06%. 네.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예상보다 높았다는 그렇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분산 효과냐 아니면 진짜 본투표를 전제로 한 예비적인 의미에서 바로메타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높은 비율로 사전했다라는 건 결국 마지막 변수가 너무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마지막 변수는 후보의 물리적인 단일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26.5%라고 하면은 사표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동력이 없는데 이렇게 사전 투표를 많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분이 너무 없어진다. 그리고 사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타났던 마지막 여론조사의 분위기가 선거 때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강 국장께서도 역시 26.06%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죠.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는데 저는 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투표율이 높아질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촛불 집회가 계속돼서 정치의식의 고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표율도 높았고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투표 의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2, 3위 싸움도 치열하기 때문에 동원력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런 점들이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하여튼 높은데 첫 번째로는 역시 국민들이 지금 소신 투표를 하고 있다. 결심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사전 투표에 임하고 있다. 물론 지금 결심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신 투표로 가고 있다. 우리 이번 대선은 그 점이 굉장히 눈에 띄우고요. 다만 그래서 누가 유리하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제각각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투표할 사람이 사전에 미리 했을 뿐이라 총 투표율에는 변동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시각도 있는데 대선 투표율이 20년 만에 80%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80%대라고 하면 삼김 시대 이후에 거의 달성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대 때 김영삼 대통령, 15대 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80%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지난번에 그 17대 때, 18대 때군요. 지난번 2012년 그때는 양강 구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70% 중반대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정도로 양강 구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요인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선거를 예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투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투표율은 일정 정도 올라갈 거고 탄핵이나 이런 반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투표하고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지만 양강 구도나 구도 자체에 대해서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아마 지난 2012년 선거 때의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80%까지는 좀 어렵다. 그 앞서 이제 언급은 하셨는데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지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을 하는 거는 표심을 좀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누구도 모르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다만 정권 교체 내지는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 점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전 투표율이 대구가 낮고 부산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보수 지지 기반인 두 지역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다. 유권자들이 고민이 깊다. 이번에 보수 표심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방랑삼천리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반기문, 안희정,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막판엔 유승민 변수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 표심이 쉽게 지금 결정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투표에서 중요한 거는 최종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율 높고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총 합한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데 이 최종 투표율까지 가면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 지지율 조사 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이 아전인수식의 그 평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각 당에서는. 그런데 그 모든 아전인수가 사전 투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 교체 열망도 있던 것 같고 자유민주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열망 그리고 총선 민심에 반영되는 그런 변화의 열망 그리고 소신 투표의 열망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여져 가지고 26.06%라는 투표율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것이 한 3, 4일 동안에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꽤 높은 그 투표율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내 투표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후보별 동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오후 홍대에서 실행에 옮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좀 많은 홍대에서 한다는 걸 보면 수도권과 젊은 층 표심을 좀 떠안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여태까지 동선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좀 호남을 많이 간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영남 쪽을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지지 기반을 갖다 모을 수 있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수도권에 이제 온 거는 역시 대세론을 좀 굳혀가겠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층 또 약간 좀 진보적인 세력이 많이 있는 이 수도권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해서 선거 운동을 좀 펼쳐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 움직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지 기반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좀 굳히기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 2, 3일 전만 해도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지금은 별로 안 하고 메시지도 이제 좀 말조심을 당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 관리 쪽으로 이렇게 좀 중점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 쪽이 이제 지금 확산보다는 굳히기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고 그런 일환으로 수도권 젊은층, 진보 쪽 사람들, 그다음에 야권 지지층을 다지게 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어제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30%를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 참 재밌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홍을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홍찍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아니다. 홍 찍으면 문재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한테는 지금 그렇게 낙관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층에다가는 홍 마음껏 찍어라. 그럼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막판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갖다 조금 더 이렇게 모으려고 고심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선 후에 전국 운영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최대한 지지율을 올려야만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대선 후보들한테는 1분 1초가 좀
중요한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역전을 좀 자신을 했죠. 역시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보수 결집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결집 좀 할 수 있을까요? 결집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등을 하기에는 결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중도를 어떻게 하느냐,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여론조사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볼륨을 넓힐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게 숙제가 될 텐데요. 프리허그 아까 뭐 프리허그 얘기를 하셨는데 프리허그가 어떻게 보면은 아전인수 해설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6.6%가 온전히 나를 위한 투표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다른 후보들은 정말 지금 전략은 좀 백병전을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치열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복원을 하는 것까지는 뭐 탄핵 반대가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가 그거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걸 확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략을 우상호 그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디바이드 앤 룰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 회복을 넘어서 확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 기대를 하는 것은 결국 샤이 보수와 여론조사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여론조사는 좀 틀리는 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요새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마저도 너무나 아전의 인수식으로 다 해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 깜깜이 선거 와중에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혁 공동정부도 내세우고 120시간 뚜벅이 유세도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 과연 흩어진 표심을 되찾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지금 호남이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았었습니까? 35% 내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해서 호남에 아직 65%가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승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또 다시 호남을 갔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이게 지지세가 확산이 되고 막 그런다면 거기는 굳혀놓고 다른 데를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굳힌데 또 굳히러 가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처지가 조금 녹록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데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후보는 나머지 65%를 보고 다시 이제 호남에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 부소장님 말씀 표현대로 하면 백병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 선거 운동은 굉장히 안철수답고 신선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확산의 효과가 있고 결집력을 발휘하는지 그다음에 조직 동원을 해낼 것인지 이미지를 더 확 고양시킬 것인지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이번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쭉 지켜보면 이제 와서 이제 뭐 6.25 때 낙동강 전선이 아니라 지금 무등산 전선을 갖다 펼치고 있는데 역시 그 남이 지갑 갖고 내 살림을 갖다가 오래 할 수 없었다는 게 분명해진 거죠. 보수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와의 확실한 연대 없이 보수 지지가 느슨한 보수 지지가 오래 못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털어져 나갔는데 그 보수와의 연대를 갖다가 국리해내지 못한 거, 정치적으로 성립을 시키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공고한 처지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갑 등에 이제 비유해주면서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그 유승민 후보의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바른정당 후보들이 집단으로 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그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유승민 후보가 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그렇죠. 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12척의 배가 어떻게 보면은 12명의 탈당 의원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건가라고 많은 의구심들 갖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동이 없는 걸 봐가지고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과거하고 다르게 좀 마이너 후보들에 대해 관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사실 빅2, 빅3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왔고 그다음엔 후보 단일화 압박을 견디기도 힘들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의 대선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보수에서는 유승민 후보, 진보에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분들이 확고하게 자기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TV 토론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고 나름대로 팬덤도 군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팬덤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표율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1, 2등 간의 대결 구도가 투표율을 전체적으로 견인하기보다는 이런 군소 후보들, 군소 정당의 후보들이 활약이 전체적인 투표율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좌우에 모두 소중한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은 TV 토론을 보면서 많은 그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논쟁들이 벌어졌던 것들은 결국은 이 약 후보들의 활약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후보들이었고 의미 있는 구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의미 있는 구도이고 또 팬덤 문화를 언급해 주셨는데 대선 TV 토론 이후에 심상정 후보 또한 지지율이 되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네.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일부 겹친다는 점이 조금 변수일 텐데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보수 진보 간의 과거형 대결 구도로 회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선전한 거는 본인의 그 TV 토론회에서의 선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1, 2위 간에 아슬아슬하면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죠. 그걸로 이제 막 빨려 들어갈 텐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가 이제 지지세를 갖다가 젊은층, 진보층으로부터 많이 끌어낸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추세는 조금 더 가서 10% 근처까지 가긴 갈 텐데 10%라는 게 또 어떤 허들 아닙니까? 선거비 보전도 그러고 뭐 허들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총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를 넘냐 못 넘냐에서 약간 좀 못 넘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80%라는 건 옛날 DJ 출마했을 때 이후로 없었는데 DJ 때 뭐 죽어도 투표장 가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80%를 넘긴 건데 이번에도 촛불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80%를 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는 사실 1, 2, 3위 후보가 너무 좀 지리멸렬해서 사람들을 가슴을 갖다 뜨겁게 달궈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마이너 후보들로부터 이 대선의 의미가 조금씩 찾아진다는 점이 있어서 심상정 후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유승민 후보의 선전이란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후에도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사실은 진보 진영이 레드 컴플렉스를 벗으면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케이스예요.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레드 컴플렉스를 벗으면서 독자적으로 노동당 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10%가 넘긴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마
기존에 있던 진영, 양 진영의 논리를 깨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이쪽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진보 진영의 새로운 대안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판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개헌과 연결됐을 때 그 파괴력은 지금은 예단하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정말 사흘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 막판에도 이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좀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 단일화 이외에는 큰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후보 단일화죠. 전략적인 국민에 의한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고 지금은 구조적으로 대안을 없애는 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굉장히 동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확실히 김종인 후보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활동 영역이 계속 줄어들면서 결국 거기에 앞장서야 했던 후보들은 눈앞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을 쫓아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지금 구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고 대선 때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후보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이다. 강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단일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일화가 돼서 뭔가가 되려면 공동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고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들도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변수는 지금 사라진 상태고 작은 변수들만 남았다. 뭐 말실수라든지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작은 변수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모두 대선 전까지는 큰 변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